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 시작을 하자. 오늘은 뭐냐 얘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아싸, 이제 마지막 수업. 아, 허생전 나오는구나. 오, 중요 작품. 아주 중요한 작품. 그럼 이번 또 숙제가 또 허생전 숙제가 또 있네. 허생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전 이렇게 배우지? 뭐 춘향전, 홍길동전 이렇게 있어. 이거를 전 양식이라고 그래. 이게 고전 갈래입니다. 고전 갈래인데 전 양식은 일대기 양식이에요. 일대기. 일대기는 수아야 일대기가 뭐야? 뭐라고요? 이렇게 나눠? 저렇게 나누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희찬아 일대기가 뭐니? 자, 모르면 모른다, 알면 대답하면 됩니다. 모름? 대답해. 항상 얘기했잖아. 모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죠. 알면 뭐하러, 그치? 시간 낭비, 돈 낭비, 그치? 정민아, 일대기 뭐야? 일을 추측하지 마. 아니야. 어떤 일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가 일대기 양식입니다. 알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일대기 양식이고, 요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소율이 왜 귀가 아프니? 세 가지 양식이 있어. 그래서 실존인물 실존인물을 무슨 전 하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었을 겁니다. 위인전 같은 경우 이순신전, 감강찬전, 이도전 이런 식으로 실존인물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허구적 인물, 허구 인물을 쓰는 경우는 뭐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홍길동전, 춘향전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물을 사람처럼 해서 일대기 양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전체 문학. 가짜로 전기. 여러분들 전기문 들어봤지? 민채야 전기문 들어봤어? 전기문이 뭐야? 빠지직. 이건 아니고, 그쵸? 전기가 일대기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대기를 기록한 글. 이게 전기문입니다. 그런데 가전체는 가짜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써서, 쓰는 게 가전체 문학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돈, 또는 뭐 술, 등등등, 또는 뭐 죽부인,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전체로 쓰기도 합니다. 허생전은 소설이에요. 고전소설에 해당이 된다. 주제,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생각해야지 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보는 틀은 뭐였습니까? 서술상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숙제를 주면은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 즉 시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점, 자 미리 얘기할게요. 허생전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묘사는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를 추적을 해줘야 돼. 인물 묘사는 다시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보아야 되겠다. 아우, 코 아파.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구분해서 보면 되죠. 그리고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반드시 끊어읽기를 해줘야 돼. 현대소설은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휙 지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읽고 끊어있는 기준은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 달라지면 끊고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으면서 인물 정리를 해주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 갈등 구조, 갈등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안녕. 밥 먹고 왔니? 그래요. 뭐 먹었어? 설렁탕? 삼각김밥? 이거 밥 제대로 먹어야지. 사각김밥은 없냐? 여기 보니까 여기 사각김밥 팔던데. 여기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있어요.
병아리 김밥집. 가게 이름이 병아리 김밥이에요. 거기 사각김밥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허생은 묵족골에 살았다. 자, 묵족골이 이게 먹묵이야, 먹묵. 먹묵이고, 적은 글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 쓰다. 그래서 묵족골에, 왜 묵족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여기에 몰락한 양반들이 살았다고 해요. 양반들이 그래서 동네 이름이 묵족골이 되었습니다. 허생은 묵족골에 살았다. 남산 밑으로 곧장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옥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두옥한 초가. 방이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 가난을 나타나고 있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묘사죠? 어떤 묘사입니까? 허생집 묘사. 그렇지? 그러나 허생은 비바람이 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 비바람이 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난 따위는 개나 줘버려. 가난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글 읽기만을 좋아하였으므로, 우리랑 달라. 니들은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 안 좋아하지? 허생은 좋아합니다. 글 읽기만을 좋아했으므로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다. 삭바느질, 돈 받고 바느질 해줍니다. 옷 만들어주고, 뭐 구멍 난 거 메워주고. 요즘은 이제 세탁소에서 이런 거 해주죠.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한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니 글만 이거 무엇합니까? 자, 아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예요? 아내의 공부는 과거죠, 과거. 그치? 과거가 뭐니? 관직, 공무원 시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내는. 그러자 허생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내 아직 글 읽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실용적인 거야.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냐? 아니죠. 공부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생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글 읽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오. 이거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정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 거야. 누가? 허생이. 공부가 다르죠? 다시 정리하자. 아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실용적인 거, 실리적인 겁니다. 실제 이용 가능해야 돼. 그런데 허생이 생각하는 공부는 자기 수양이야.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인밭이 일도 못하나요? 장인밭의 기술, 물건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들. 장인밭의 일은 평소에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쩌?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라도 해야지요. 자, 봐라.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자.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죠. 그치, 지연아, 그치? 계급이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 브론즈? 실버? 웃어? 소연아, 조선시대 계급 어떻게 됐니? 몰라? 야, 니도 이제 중3 올라가는데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줘? 아니야, 이거, 야, 이 정도는 초등 때 다 끝났지. 이게 무슨 중3 때 배워, 이거. 자, 조선시대 계급은 사농공상이죠. 사농공상. 그리고 천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는 양반이죠. 선비 계급들 양반이고, 농공상이 평민이고, 그 다음에 밑에 뭐 기생이나, 백정, 거지, 예, 무당. 이게 천민입니다, 천민. 농공상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평민들 중에서 농민을 으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먹을 걸 만들지, 그치?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천하지 대본. 농자, 즉 농민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없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사냐? 괜찮아, 뭐 먹고 살래? 밥 없으면 뭘 먹고 살 거야? 연병. 왜? 우리는 그 서양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의 주식은 곡식입니다. 곡식이 있어야 돼. 농부가 없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공민이야, 공민. 이게 여기 아까 장인밭이 이게 공민입니다, 공민. 기술자,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가 쓰는 거, 여러분도 앉아있는 의자, 책상, 이거 다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인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그래서 이제 농공상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뒤에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지, 그치?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같은 평민이라도 장사꾼이라고 그러면은 에이 저 장사치라는 말을 붙여. 장사치. 치가 어리석을 치, 바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요. 농사치란 말도 없고 공인치란 말도 없어. 장사하는 사람만 장사치라는 말을 써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허생전 뒷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장인밭이 노릇도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장사라도 해야지요. 예, 공인 못하니? 아, 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럼 장사라도 해야지? 장사를 할래도 미천이 없으니, 그쵸? 투자금이 없죠? 어떻게 하오? 아내는 성을 내며 꾸짖었다. 당신은 반납 없이 글을 읽더니 그래 어쩌고 소리만 배웠어. 장인밭이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겠소. 자, 이 도둑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능력한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 도둑질이라도 못하겠소. 그쵸?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못하냐? 그렇게 네가 능력이 없냐? 양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도둑질도 못해? 여러분 잘하죠?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손. 진짜로? 어? 왜 안 해? 뭐 엄마 주머니에서 뭐 빼거나 아빠 주머니에서 빼거나 하긴 요즘은 슈퍼가 이렇게 없어. 동네 슈퍼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친하게 들락달락 거리다 사탕 하나씩 들고 나오고 하나. 없어서야 잘 생각해봐. 동생이나 언니나 누나나 형 거 그냥 몰래 갖다 쓴다든가. 그 도둑질이지. 은찬이는 뭐 훔쳤니? 저 누나 핸드폰 몰래 뺏어가서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템질 했어? 네? 템 현질 했어? 아니야? 종민이는 뭐 했니? 뭐 훔쳤니? 저요? 응. 그냥 연필. 연필? 너 연필 모으는 취미 있니? 응. 소율이는 뭐 훔쳤어? 간식 훔쳐? 지연이는? 남자친구 마음? 허생이 이 말에 책을 덮고는 벌떡 일어섰다. 뿅. 자, 지금 중략이니까 끊어야 되죠? 고전소설은 항상 이렇게 끊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소설은 시간, 공간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한 문장으로 휙 바뀔 수가 있거든. 반드시 끊고 정리. 자, 그러면 앞부분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내가 너무 배고파. 그쵸? 그래서 남편인 허생한테 물어봅니다. 과거도 보지 않고 왜 그랬냐? 하니까 허생은 아직 글 읽기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달라. 아내는 실용적인 거고 허생은 자기 수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장인받지 못하냐? 장사 못하냐? 다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화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비판, 도둑질이라도 못하냐? 이렇게. 중략. 곧바로 그는 종로거리에 가더니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 사람은 장안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변씨라고 일러주었다. 자, 여기 장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안. 장안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도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수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안이. 옛날 중국 수도가 장안이었거든. 삼국지. 예. 삼국지 여러분 아직 못 봤죠? 예.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들 다 알 거야. 우리 세대에서는 삼국지 게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게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장안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변씨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상인이 되겠지, 상인.
장사하는 사람, 변씨. 허생이 바로 그 집을 찾아갔다. 자, 봐라. 끊어야지. 장소 달라졌잖아. 자,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로 거리에서 물어봤어요. 누가 부자요? 변씨요. 그 얘기 듣고 변씨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을 만나 길게 읍을 한 후, 읍은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요. 뭐 주인,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어.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했다. 내 집이 가난하여 장사 미천이 없어 무엇을 좀 시험해보고 싶으니 나에게 돈 10,000만 빌려주시오. 내가 대충 계산해봤거든. 10,000이 얼마인지. 한 현대로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시험은 이따 나옵니다. 이 허생이 돈 갖다 뭘 하는지.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말해. 3억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0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빌려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 변씨의 대범함이 나타나죠. 통이 커. 그러시오. 변씨는 대뜸 승낙하고는 그 자리에서 10,000을 내주었다. 마치, 예? 저기 어디야, 일본 제일교포 있죠? 뭐시겠는데? 어? 소프트뱅크 회장 누구야? 손웅 뭐 있어요. 손정우인가 뭐 있어요. 예. 쿠팡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 쿠팡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돈을 3,000억인가 딱 빌려줬죠.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지고 가버렸다. 질문 없니? 여기 또 내용이 중략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 변씨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뭘 믿고서 그 큰 돈을 빌려줬냐 하니까 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보통 돈 빌리러 오면은 좀 비굴한 기색이 있는데 저 사람은 떳떳해 당당해 예? 뭔가 해도 크게 될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만금을 손쉽게 얻은 허생은 집에는 가지 않고 안성은 경기와 호남의 갈림길이고 삼남의 요충이었다. 자, 안성이 뭐라고요? 경기와 호남의 갈림길,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충 이거야. 자, 그러면 안성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떤 기능? 중간지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예. 이거 요즘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 바꿀까? 허브 역할을 합니다. 허브 알아, 허브? 네, 모르네. 허브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인터넷 쓰잖아, 그죠? 인터넷 선 하나밖에 안 들어오지? 근데 집에서는 인터넷 많이 써야 되지. 그럴 때 허브 연결하면은 여기서 뿌려주는 거야. 이게 허브입니다, 허브. 인터넷 허브. 그러니까 안성이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야. 알겠어요? 이쪽으로 와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호남으로 갈 수 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죠. 교통의 요충지 하면서 그 길로 내려가 안성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다음 날부터 그는 시장에 나가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따위의 과일을 모두 샀다. 여기 A분 묶여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연회나 제사에 쓰는 식재료. 그쵸? 제사 때 이거 올린단 말이야. 이거를 모두 거두어 샀다. 이거 뭐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 매점매석. 다 사버립니다. 다 사버렸어. 과일들을 다 샀어.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혹은 시세의 배를 주고 샀다. 그리고 사는 대로 한정없이 곳간에 저장해 두었다. 예, 독가져 이렇게 매점매석 한 겁니다. 다 걷어들였어. 이렇게 되자 오래지 않아서 나라 안에 과일이란 과일이 모두 바닥이 났다. 대신들의 집에서 대신 큰 신하들의 집에서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을 구경하지 못해 제사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다. 자, 그래서 요게 뭘 또 의미하냐면은 대추방, 감배, 석류, 귤, 유자 따위의 과일이 뭘 의미하냐면은 양반들의 허례허식. 그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 그쵸? 뭐 제사 지낸다고 하면 간단하게 해도 되잖아. 그치? 꼭 이렇게 막 크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허생에게 2배를 받고 판 과일 장수들이 이번에는 그에게 달려와서 10배를 주고 다시 사가는 것이었다. 자, 그럼 허생은 몇 배 벌었어?
10배. 5배. 아. 여기 있잖아. 2배를 받고 판 과일 장수들이 이번엔 10배 주고 샀다. 5배 벌었네. 그치? 그럼 만냥이 5만냥이 되었다. 오, 장사 잘한다. 그런데 허생이 한숨 쉬고 탄식해요. 겨우 만냥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나라의 심천을 알만하다다. 심천, 기품, 천, 얕음, 깊고 얕은 것을 알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한숨을 쉬었을까? 자, 허생이 이렇게 매점매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조선 문제. 첫 번째, 유통구조가 취약합니다. 그치? 안성에서 과일을 다 사버리니까 전국 조선 팔도에 과일이 유통이 안 돼. 유통구조가 취약하죠? 그리고 조선 경제도 취약합니다. 끼껏 만냥 갖다가 이렇게 했어. 그치? 뭐 수십억 원, 막 수백억 쓴 것도 아니야. 만냥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반들의 허례허식. 아까 얘기했죠? 과일 없으면 어때? 꼭 그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런 문제가 파락이 됐다. 그래서 허생이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겁니다. 야, 겨우 만냥 갖다가 이 지랄이야? 아, 참, 이 조선이 참, 야. 질문. 없어요. 허생은 과일을 다 처분한 다음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모조리 사가지고 이번에는 모조리 샀어. 그죠? 모조리 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것을 팔아. 이번에는 말총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사들었다. 자, 제주도는요.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이게 안 나. 제주도에서 농사 안 지어. 알고 있니?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이 섬이고 그다음에 섬 자체가 화산섬이라서 벼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그 바닥에 있는 물이 짜. 그래서 벼가 안 자라. 지금이야 뭐 농사 짓는 데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섬이니까.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 간다 그러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로 귀양 보내는 거, 유배 보내는 겁니다, 왕이. 그럼 죽으러 간다고 생각을 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허생이 과일을 다 팔고 칼,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사서 제주도 갔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값으로 팔았겠지, 그치? 몇 배로 팔았을 거야. 이런 물건들이 제주도에 귀하니까. 그리고 또 뭘 샀습니까? 말총을 산다. 왜 말총을 사냐면 이것으로 갓을 만들어요. 갓. 그리고 망건 또는 관. 머리 쓰는 양반들, 그치? 그거를 만듭니다. 이걸 다 사들인다. 그러면 이 말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나타낸다. 몇 해가 못 가서 나라한 사람들은 상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거다. 과연 허생이 말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의 만건값이 10배나 뛰어올랐다. 말총을 내다 파니 100만 금이 되었다. 오, 만냥이 100만냥이 되었어요. 3억이 300억이 됐네. 질문. 괜찮니? 그러니까 이 조선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과 유통구조가 엉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반들의 허례허식 이것을 비판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매점매석이. 문제 1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선지 정보를 끊어서 봐야 돼. 허생.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맞죠? 생계에 관심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 가난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 가난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몰라? 세 번째. 자, 가난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가난에 관심이 없어요. 수아야 졸립니? 정신 차려 수아야. 아내 학문의 목적은 과거급제로 생각한다. 그렇고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 아니죠? 왜 아닐까? 남편한테 큰 소리 뻥뻥 치잖아, 그지? 예? 도둑질해도 못하시오! 예. 그건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니죠. 전통적인 여성상은 남자가 하는 일에 그냥 순종적으로 따르는 건데. 변씨, 처음 보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번호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선지 4번이 없으면 답 뭘로 찍어야 돼? 2번으로 찍으면 되죠. 이게 적절성 따지는 거야. 가장 근사치 답을 찾는 게 국어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자, 문제 2번이에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창작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한 나라의 경제가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었다. 맞죠? 양반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실학적 사고가 대두되었다. 아, 이건 내신형이네. 이 글을 쓴 박지원이 작자가 실학자예요, 실학자. 실학은 실용학문입니다, 실용학문. 이게 맞는 거예요. 안성은 물자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신분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어 부자라 하더라도 양반의 횡포에 맞설 수 없었다. 맞죠? 가장 타당한 것은 4번. 맞나? 요건 내신형 문제라서 우선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통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3번 문제. A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의도. A는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아, 아내하고 싸우는 거죠. 그치? 아내가 뭐라고 하는 부분. 당시 사대부의 무능함을 비판. 이겁니다. 나머지 안 볼게. 자, 4번. A와 B의 공통점. A는 대추밤, 과일들, B는 말총. 1. 화폐경제 발달 대표 아니고 주로 양반들이 소비했던 물품들 우선 꼽아놓고 가난했던 당대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소비 물품이 다름을 나타낸다. 평민들의 적극적 소비 아니죠? 답은 2번. 즉, 양반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물품들입니다. 자, 기역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 모습, 기역, 겨우 만냥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다니. 뭐뭐를 통해 뭐를 비판하였다 형식으로 쓸 것. A에는 허생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사재기죠. 사재기를 통해 B에는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 모습, 조선 사회 경제의 취약성과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였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뭐 샤넬 아니면 안 돼, 뭐 구찌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명품 뭐 조금이라도 싸게 판다 그러면 사람들 쭉 줄 서지 아침부터. 왜 그럴까? 소율아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 옷이 그렇게 돼 있구만. 물음표 모르니까 그지?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그죠? 나도 저거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허영과 허례허식. 예.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 아유, 또 중간에 또 중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호생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 뜻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즉,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야, 호생이. 그래서 어디 괜찮은 땅이 없나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섬을 한번 찾아가. 자, 허생이 섬에 상륙하여 높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고 나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했다. 땅이 천리도 채 못 되니 무엇에 쓴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다만 땅이 기름지고 샘물이 맛이 있으니 한갓 부잣집 늙은이 노릇이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섬을 하나 발견한다. 이때 변산 지방에 수천 명의 도둑들이 나타나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여러 고을에서는 나졸들까지 풀어서 도둑을 잡으려 하였으나 도둑의 무리를 쉽사리 소탕하지 못하였다. 자, 이게 조정의 무능함이죠. 조정의 무능함. 지연아 자니? 아니야? 네. 그러나 도둑의 무리 역시 각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맞고 나서는 쉽게 나아가 도둑질하기가 어려워져서 마침내는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급기야는 굶어 죽을 판국에 이르렀다. 자, 요렇게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요약적 제시라고 그러죠. 사건과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약적 제시. 있잖아, 메모 열심히 해야지. 응? 메모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국어의 생명은 필기밖에 없습니다. 메모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거밖에 없어. 허생이 이 소문을 듣고 도둑의 소굴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도둑의 괴수를 만나 타이르기 시작하였다. 너희들 1000명이 천금을 노략전에서 나눠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느냐? 그야 한 사람에 한 장씩이지요. 그럼 너희들에게 1000은 있는가? 없어. 아이고. 1000은 어디 갔어? 1000은 있는가? 없어. 논밭은 있는가? 밭이 있고 처가 있으면 왜 도둑질을 하겠어? 자, 그러면 처와 논밭은 뭡니까? 어떤 게 양평민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죠. 평민으로 살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와이프도 없고 아내도 없고 땅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얘기지. 정말 그렇다면 어찌 장가를 들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도둑이나 이름도 듣지 않고 살림살이하는 부부의 재미도 맛보며 아무리 밖에 나가더라도 잡힐 걱정이 없고 길게 입고 먹는 재미를 누리지 않고 있는가? 어찌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돈이 없습니다. 허생이 웃음 말했다.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이 없는 것을 근심한단 말이냐? 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지. 내일 바다에 나가면 붉은 길을 단 배가 보일 거다. 그것이 다 돈을 실은 배야.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거라. 여기 또 중략됐네. 그래서 중략에는 이 도둑들이 비웃어요. 저는 병신 새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아침이 되고 이제 허생이 말한 그 바닷가에 다 모입니다. 허생의 말이 떨어지자 도둑들이 앞을 다투어 돈자루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백냥을 짊어지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보고 허생이 말하였다. 백냥도 들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너희들의 이름이 도둑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갈 곳도 없겠구나. 그럼 잘 됐다. 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터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한 사람이 100냥씩을 가지고 가서 계집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을 각기 구해오너라. 도둑들은 대답을 하고 저마다 돈자루를 걸머쥐고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의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해가지고 도둑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일이 되자, 약속한 날이 되자 도둑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허생이 그들과 부인들을 모두 배에 실었다. 허생이 도둑들을 도거리로 몰아가니, 섬으로 몰아가니 이때부터 나라 한도 잠잠해졌다. 이게 또 허생의 능력이죠. 허생 능력.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 도적대들을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에서 또 생활을 하고 또 농사도 엄청 잘 되고 막 그래요. 내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올 때는 먼저 부자게 되게 한 다음에 따로 문자도 만들고 오시며 갓 같은 것도 지어 있게 하려고 했다. 자, 요 부분이 따로 문자도 만들고 오시며 갓 같은 것도 지어 있게 하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 나라 세우는 겁니다. 나라 세우기.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말도 다르고 옷 입는 방법도 다르죠.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도 부족하니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날까 한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면 서로 음식을 양보하는 따위의 덕을 길러야 한다. 자,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면 서로 음식을 양보. 이게 뭐예요? 장유유서. 장, 큰애, 유, 작은애. 유, 있다, 서, 순서, 차례. 그죠? 큰애와 작은애는 순서가 있다. 지연이는 형제가 어떻게 돼? 동생 있어? 뭐 먹을 때 언니 있고 동생 있고? 아, 언니가 있다고? 그럼 지연이 뭐 먹을 때 너 먼저 먹어? 왜? 언니는 안 좋아? 맞는 시간 없어서? 야, 뭐 가정 식구인데 언니 몇 살인데? 이제 대학생 됐어? 엄청 술 퍼마시고 다니겠구만. 그래, 시간이 없어서 밥 같이 못 먹기도 하겠다.
알겠습니다. 소율이는 동생이 안 챙겨줘가지고 네가 간식 훔쳐먹은 거야? 그랬군요. 민채는 어디랑 밥 먹을 때 민채가 먼저 먹어? 여기 써있잖아요. 장유유서.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면 서로 없이 양보하는. 예, 장유유서 해야죠. 희찬이는 누나 몰래 먼저 먹니? 아니야? 누나가 먹으면 먹어? 거짓말. 진짜야? 환소리도 물어봐야지. 자,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질러 없애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을 거다. 또 은 50만 냥도 물속에 던져버렸다. 바다가 많으면 얻는 자가 있을 거다. 100만 냥이라면 나라 안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 그쵸? 만냥 갖다가 뭐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했는데 100만 냥이면 쓸 데가 없지.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다 쓰겠느냐? 마지막으로 도둑 중에서 같이 나갈 자는 모두 불론의 배에 실었다. 이 서금에서 화근을 뽑아버려 한다. 화근. 재앙, 화자의 뿌리 근자, 재앙의 뿌리. 화근을 뽑아버려 한다. 이래부터 허생, 여기 또 빠졌네. 글 아는 자.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자는 다 데리고 나가요. 그게 이제 화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러니까, 글쓴이, 박지원 생각은 어때? 양반들이 재앙의 화근이다, 재앙의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허생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여기 써있죠? 구세, 재민, 세상을 구하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야. 뭐 세상과 백성을 구제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예. 질문하세요. 없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허생은 도둑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었다 했고 허생은 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있죠? 땅이 좁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 섬에서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허생은 섬을 떠난 후에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고 도둑들은 모두 허생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함께 섬으로 떠났다. 허생은 재물을 화근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재물을 물속에 땡. 모든 재물을 물속에 던진 것이 아니라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은 던지고 그리고 화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글을 아는 사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에 드러난 허생의 생각. 섬 안에 문물이나 제도를 계산해야겠구나.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못했지만 나의 이상을 펼치기에는 이 섬이 너무 좁구나. 가장 먼저 섬에 사는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수도 해야겠구나. 가장 먼저 이거구나. 섬 안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와 왕래를 도와줘야겠구나. 아니죠. 배에 다 불태워버렸어.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양보의 미덕을 가르치도록 당부해야겠구나. 이렇게 했네. 자, 8번. 이 글에 나타난 허생의 영웅적 모습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도덕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쓸 것. 한 문장 쓸 것. 나라도 감당 못한 도둑들을 허생이 해결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영웅이지, 영웅. 질문 없으면 9번 문제. 자, 다를 바탕으로 도둑들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때 A,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은 어딜 가나 도둑질하기 너무 어려워. 맞아. 만약 내가 밭과 처가 있다면 난 도둑질 안 할 거네. 잡힐까봐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맞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만 있어도 도둑질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자네들이 뭘 모르나 본데 도둑 소리 들어도 요즘 같은 시대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최고야. 이게 틀렸죠? 다와 라에서 추측할 수 있는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 평민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 도둑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도둑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처와 논밭이 있으면 뭐하러 도둑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의 무리가 점차 증가하면서 굶어 죽는 도둑이 많았다. 세 번째, 부를 축적한 도둑들이 평민으로 돌아가 도둑의 수가 감소했다. 어잉? 지배층은 강력한 권력을 사용하여 도둑의 무리 소탕. 에잉? 평민으로서의 삶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둑의 삶이 낫다고 생각하잉? 자, 1번밖에 없네. 적절한 것. 질문 없으면 쉬는 시간.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생이 이제 변씨한테 돈 갚으러 갑니다. 허생은 실로 오랜만에 변씨를 찾아가 말했다. 그대는 나를 기억하겠소? Do you remember me? 변씨는 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대의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만금을 몽땅 털린 모양이군.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로 인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그대들에게나 있는 일이요. 만금이 어찌 돌을 살지가 한단 말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상인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의 한계입니다. 이 작품의 한계. 왜냐면 허생이 뭐 했어요? 경제로 돈 벌었지, 그치? 장사에 돈 벌었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장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하합니다. 허생이 10만 양의 어음을 변씨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 하루아침에 줄임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끝내지 못하였으니 그대의 만금이 부끄러울 따름이요. 변씨는 크게 놀라 일어나 절을 하였다. 그리고 10만 양을 사양하고 옛날 빌려준 돈에다 이자만 계산해서 받으려 하였다. 그러자 허생이 크게 화를 내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꾼으로 본단 말이오. 상인을 비하합니다. 상인을 비하함.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야. 이 작품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부분,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나를 장사꾼으로 본단 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곧장 남산 및 골짜기로 향하여 가더니 거의 다 쓰러져가는 어느 오르막사리로 들어갔다. 마침 한 늙은 할머니 우물 위쪽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물었다. 여기 하나 빼먹었구나. 하고는 소매를 휙 뿌리치고 일어나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 뒤를 밟아보았다. 그는 곧장 남산 및 골짜기로 향하더니 거의 다 쓰러져가는 어느 오막살에 들어갔다. 마침 한 늙은 할멈이, 이제 늙은 할멈, 정보 제공자. 우물 뒤쪽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물었다. 저 오목소리가 누구 집이요? 허생원 댁이라오. 늘 가난하면서도 글릴기를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쌀이문을 나선으로 소식이 끊긴 지 5년이요. 그 처가 혼자 살면서 남편이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낸다오. 이 허생의 처도 아주 성격이 화끈하다, 그지? 안 그래요? 남편 나가자마자 바로 그날로 제삿날로 그날로 제삿날로 삼았어. 자, 그 다음 또 중략이 있습니다. 중략이 있고, 그래서 변씨가,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친해져.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었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 하면서 조선 경제의 취약점, 조선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변씨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완대장, 그러니까 이제 왕실 대장이 있어요. 왕실 지키는 대장, 어영대장. 이완이라는 사람한테 허생을 이야기하고, 이완 대장은 잘됐다. 지금 나라에서 인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해서 이제 주선을 해줍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이완 대장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 허생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고 말은 기니 듣기에 지루하건 지금 자네 벼슬자리가 무엇인가? 어영대장입니다. 어영. 임금 어자의 명령, 그 임금의 명을 받는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만한 신하겠건 내 와룡선생을 청구할 테니 자네가 임금에게 청하여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와룡선생. 이거 그냥 삼국지에서 나오고 제갈공명을 의미합니다. 제갈공명, 제갈량. 제갈공명이 사는 데가 와룡이에요, 와룡. 산이 마치 용이 누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와룡이었고, 이 사람 별명이 와룡선생입니다. 천거, 인재를 등용할 때 추천해주는 것을 천거라고 하죠. 와룡선생을 천거할 테니 자네가 임금에게 청하여 삼고초려를 할 수 있겠는가?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게 삼고초려. 이렇게 사자성어 나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지문에 나오면은 반드시 정리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첫째 계책.
이완은 머리를 떨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어려운가 합니다. 그 다음의 일을 듣고자 합니다. 허생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나는 두 번째라는 것은 배우지 못하였네. 이공이 굳이 묶어놓은 이공은 이완이야. 여기 공은 관직 있는 사람을 높여서 공이라고 합니다. 이공이 굳이 묶어놓을 허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조선이 옛날 그들에게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많은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들이 도망하여 동쪽으로 온 후로 떠돌이 외로운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네. 자, 잠깐 상시. 명나라.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조선을 그리고 중국을 그리고 일본을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조선, 여기가 왜였죠? 그치? 명나라하고 조선은 친했어. 뭐 형 아우 뭐 이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쪽에 누가 여진족 애들이 청이 생겨서 명을 뻥 했죠. 그리고 조선에도 뻥 했죠. 그게 이제 병자호란. 그러니까 명나라에 있었던 왕족들하고 귀족들 다 어떻게 돼? 다 도망간단 말이야. 그치? 그중 일부가 또 조선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조선이 옛날 그들에게 입은 은혜가 있다가 해서 많은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들이 도망하여 동쪽으로 온 후로 이제 동쪽이 어디야? 조선. 떠돌이 외로운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네. 자네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자, 이제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면 어떻게 돼?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지, 그치? 김유와 장유의 집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살림을 장만해 줄 수 있겠는가? 김유, 장유는 김씨 일가, 장씨 일가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을 주물럭거리던 이제 세도가들, 권문세족. 이완은 한참이나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생이 이렇게 계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명나라 후손들하고 우리가 친인척 관계가 된다면 다시 명나라가 일어날 때, 그쵸?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지, 그치? 명나라하고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계책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완이 어렵겠습니다. 거절했어. 춥니? 안 추워? 괜찮아? 예. 자, 그래서 막 화를 내요. 허생이 이것도 중력이 됐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야, 너는 무슨 이 어영대장이라는 놈이 네 무슨 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이제 이완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계책을 듣고 싶다.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떤 계책을 내놓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자손들을 청나라로 보내서 머리 깎고 변발하고 그다음에 청나라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자. 청나라 애들이랑 우선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 스파이 보내자. 뭐 그런 계책을 냅니다. 하니까 이완 대장이 이렇게 또 반대를 해요.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그들의 자제를 머리 깎게 하고 호복은 청나라 옷이야. 호복을 입게 하겠습니까? 이 말에 허생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대체 어떤 놈들이냐? 중략. 옛날 번호기는 이제 고사 나오네. 고사. 중국 고사에서 있었던 일. 중국에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 번호기는 사사로운 원한을 갖고자 머리를 자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자기 머리 잘랐다는 얘기야. 무령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호복 입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상투 하나 아낀단 말이냐? 뿐만이 아니다. 장차, 말타기, 칼치기, 창찌르기, 활 당기기, 돌팔매질을 익혀야 하거늘 그 넓은 소매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법만 찾느냐? 내 처음 세 가지를 말하였으나 너는 그중 한 가지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 노릇을 한단 말이냐? 그래도 굳이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놈은 참수하는 것이 옳다. 참수가 뭐예요? 어떻게 죽여? 땡공. 목 자르는 게 참수야? 본 사람. 사람 말고 목 자르는 거 본 사람. 난 많이 봤는데 여러분 새우 먹을 때도 목 따잖아. 안 따? 새우 그냥 다 먹어? 목 안 먹잖아. 새우구이 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 따고 먹잖아. 그치 새우라. 니들은 다 잔인한 놈들이야. 응? 사람이 제일 못됐다. 그쵸? 생선도 목 따죠? 물론 이제 생선 대가리 먹는 것도 있지만 보통 뭐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가 뭐 생선구이나 이런 거 해주면은
머리 버리잖아. 안 그래, 재현아? 잘 몰라? 왜 몰라? 생선회 먹을 때도 다 머리 버리는 건데? 머리 따는 건데? 그것도 참수지, 뭐. 그치? 예. 그러니까 참은 자른다라는 의미고,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그 머리 자르는 게 참수입니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듯한 기세였다. 이공은 크게 놀라 엉겹결에 뒷창을 차고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허생과 변시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변시는 재물보다는 도가 우위에 있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허생. 변시는 지나친 재물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게 허생. 허생은 재물로 인해 자신의 얼굴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한다. 아니고. 허생은 도를 살찌게 하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 아니고. 허생은 장사꾼과 선비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12번 이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식과 예법에 얽매이는 사대부, 허생에게 나라를 위한 계책을 얻고자 한다, 현실적인 이익을 근거로 허생을 설득하고 있다. 땡. 허생의 제안을 실천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다. 명분을 중시하는 기득권 계층의 관점을 대변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혹시 여러분들 이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니? 13번 문제입니다. 허생이 이원에게 제안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친히 거동하여 인재를 영입하도록 설득해라. 이게 삼고초려죠. 백성들에게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도록 교육해라. 안 되죠. 이건 이런 얘기 없었고, 우리 자제들을 뽑아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게 해라.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에게 시집 보내라. 권세 있는 양반들의 재산을 명나라 장졸들의 자손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다 못한다라고 누구예요? 이완이 얘기했고, A를 통해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계층으로, 자, A 부분, 4대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헛된 명분에 집착하는 무능력한 양반계층 맞고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기득권층 맞고요. 예법을 앞세워 실질적 이득을 무시한 4대부 맞고요. 온갖 감언이설로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계층 어잉? 명나라의 원수를 갖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권력층 맞지요? 답은 4번. 민채야, 사대부가 뭐야? 뭐라고요? 모른다고? 정민아 사대부. 모르겠어요? 자, 선비사자에 큰 대자에 사대부자를 씁니다. 자, 이게 사대부인데, 사대부는 뭐냐면, 대부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대부라고 하고, 사는 공부하는 선비. 공부하는 선비를 사라고 한다. 옛날에 이제 관직 생활 하면은 한 5년 정도, 5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어, 안식년. 혹시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 사람? 없니? 예. 학교도 5년에 한 번 쉬어, 1년 정도 안식년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야. 자기 개발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관직에 나가면 대부고, 잠깐 쉬고 자기 공부하면은 그 사라고 그래, 선배라고 그래. 이거 합쳐서 사대부라고 한다. 알겠죠? 모르겠는 사람. 지연이 알겠어? 모르겠어? 공부하는 선비, 관직에 나가면 대부. 알겠습니까? 양반은 또 뭐니, 양반? 양반은 두 가지죠? 문신들, 문반. 그 다음에 무신들, 장수들, 무반. 합쳐서 양반. 알겠습니까? 예,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끝났네. 자, 이따가 요거 숙제로 뽑아줄 겁니다. 허생전 전문, 역시 이번 주 숙제 읽어오고 정리하기가 숙제입니다. 자, 다음 단원을 보니까 작품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바람직한 태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이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분석 틀. 그쵸?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분석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 시간에 그 연습하는 거야. 시 분석하고 노트 한번 적어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문학작품 태도. 그래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접근하면은 정보를 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틀 연습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들어 해석한다. 그쵸? 나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왜? 그냥. 그런 거 없어. 근데 또 사람도 다르지. 나 제가 좋은 것 같아. 왜? 그냥. 뭐 누구 좋아하고 하는 거는 뭐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정보 분석은 항상 근거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다. 자, 문학작품 해석의 다양성, 독자의 경험, 배경지식, 가치관의 차이, 해석 방법의 차이. 그래서 문학작품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여가 활동할 때, 문학작품 읽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틀려. 문제가 틀린다. 이해되죠?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돼.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자, 독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 경험.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있는 경우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당연하죠.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더 쉽게 호응할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치? 네. 박문중 손 최근에 뭐 큰일 있었지? 네. 저희 반에서. 니네 반이야 또?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또 금방 알거든. 근데 다른 학교는 뭐? 이런단 말이야. 소율이 뭔지 모르지? 누가 가위로 찍었어. 네. 처음부터 다 봤어요. 다 봤어? 잘 찍디? 패딩도 입고 있었는데 고용끼리 그래? 와이셔츠 양쪽 피나고. 가위 큰 거로 찍었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혼나야 돼요. 부모님이. 응? 고딩 때는 애가 혼나야 되고 자기의 어떤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중딩은 아직은 그 사리 판단 나는 잘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혼나야 돼요.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거야, 부모님한테, 진짜. 그러면은 부모님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 또는 부모님이 폭력적인 거 아니다 하더라도 애가 그렇게 배운 뭔가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폭력적인 그런 영화나 뭐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본다든가. 그럼 그거를 집에서 제재를 해야 돼, 못하도록. 그게 가정교육 별거 아니에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이 대신, 그래서 우리나라 법 바꿔야 돼요. 촉법소년 하면은 부모가 벌을 받아야지. 나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안 그래, 지연아? 너는 뭘 잘못했니? 없어? 착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 어머님이 되게 답답해 하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아주 그냥 개 병맛이기 때문에 더 피해자한테 더 불리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자, 배경 지식.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내용과 양에 따라 작품 해석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보다 뭐 나 같은 이제 아저씨들은 더 잘 알지. 조선시대가 어떤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죠. 가치관은 뭐냐면 쉬워. 가치는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를 수가 있죠? 그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채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면 천재 아니면 미친놈이라는데. 지연이는 무슨 색깔? 미친? 수아는? 파란색? 얘도 다 어두운 색깔을 좋아한다? 희찬이는 뭐? 파란색? 정민아? 흰색은 색이 아니야. 그것도 색이 아니야. 그건 명도라고 하죠, 명도. 밝음과 어두움은 명도입니다. 미술 시간에 안 배웠어?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안 배우는구만. 네. 이렇게 다르죠? 좋아하는 색깔 달라?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뭐 친구가 누구 사귈 때, 야, 뭐 저런 애를 사귀, 그러지 마요. 걔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걔 눈에는. 그게 가치관이야. 쟤 앞만 봐도 쟤 찐따 같은데 쟤가 뭐가 좋냐? 걔 눈에는 좋은 거야. 그게 가치관입니다.
자, 한번 보자.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자, 이거 우리가 한번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네, 별이 5개. 작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 존재론적 관점, 비슷한 말, 까먹었다. 절대론적 관점. 또 비슷한 말, 내재적 의미. 말 그대로야, 내재적. 다른 거 필요 없이 작품만 갖고 의미를 파악한다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밖에 있는 거 작가, 현실, 독자 얘네들은 뭐니? 얘네들은 외적 의미가 되겠죠? 외적 의미. 그래서 외적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3가지. 작가 중심, 뭐 써 있으니까 그냥 작가 중심 표현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에 보면 또 박스 보면 이렇게 나와. 뭐 시인은, 작가는, 누구는 이렇게 나와. 그럼 100%야. 그 다음에 현실 중심으로 보는 것을 반영론, 뭐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나오죠. 독자 중심으로 보는 것은 효용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애가 왜 가위를 갖고 있지? 미용사가 꿈인가? 응? 필통이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필통에 가위가 왜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발사가 꿈인가? 1학기 때부터 계속 쭉 들고 있었어요. 아, 그래? 1학기 때부터? 그러면 걔는 이제 마음에 어떤 결핍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지? 예, 마음에 뭔가 결핍 상태. 나도 친구가 국민학교 때 조금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걔는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걔가 썩 이렇게 싸움을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나대는 친구였어요. 근데 항상 가방에 칼을 갖고 있고 칼을 자랑합니다. 나 이거 있다,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했는지.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칼이거든, 막. 람보 칼, 뭐 그런 거. 특수부대 칼. 뭐 삼촌이 줬겠지, 뭐. 그걸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잘 사나 모르겠네. 걔도 누군가 이제 아빠가 됐겠지. 아니, 재수없으면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이게 현실이니까. 안 그래, 지연아? 지연이 무슨 생각하니?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아무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아무런 생각도 안 할 수 있니? 계속 떠올라, 우리는. 인간은 계속 이미지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걸 훈련하죠. 면벽수련하면서 잡념을 떨치는 거야. 진짜. 그거를 무아라고 그래, 무아. 들어봤어요? 무아지경? 내가 없는 경지. 이게 무아지경이죠. 이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꼭 하루에 한 번은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잠잘 때. 꿈도 안 꾸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렘수면 단계 지나서, 수면의 4단계가 정신없이 자는 거야. 그러다 또 꿈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와. 자, 주체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 고른다. 작품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한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해석한다. 먼저 이거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작품 자체부터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거 연습하는 거야. 시분석 연습하는 겁니다. 거기 한 바퀴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설 분석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게 돼야지 나머지가 돼.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공부 헛하는 거야. 머리 안 남아. 다음 페이지. 청포도 주제 시 청포도에 담긴 화자의 삶의 태도와 의지 되어 있네요. 청포도. 자, 우리가 시를 볼 땐 어떻게 하라고요?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 기법 찾자. 그리고 심상, 감각도 정리하고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하면 뭐라고? 화자 위치.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화자 위치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자. 그리고 항상 제목을 먼저 봐줘야 돼. 왜? 얘가 시적 대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청포도. 내고장 7월은 자 물어보자. 수아야, 여기 어떤 표현법?
여기 뭐 있어? 내고장 7월은. 시간 배경. 오, 좋아. 7월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정보가 있으면 다 찾는 거죠. 희찬아, 또 뭐 있어? 뭐가 있을까? 내고장 7월은. 자, 7월 시간적 배경 나왔고 또 뭐 있어? 땡. 네. 표면적 화자죠. 표면적 화자. 자, 우리가 틀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은 틀이 좀 부족하죠? 예. 만들어내야 돼. 연습해야 됩니다. 표면적 화자가 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별다른 거 없죠? 자, 시각적이네. 청포도, 푸른색.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정민아, 여기는 어떤 표현법 있을까? 에? 에? 어떤 표현 방식? 한번 봐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전설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 그치? 이게 주저리 의성어가 있고, 이게 전설이 열린대. 그러니까 전설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열매처럼 표현했구나. 그래서 뭐 은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즉 전설을 열매로 표현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날이 들어와 바뀌어요. 은찬아, 여기는 뭐 있니? 어떤 표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하늘이 꿈꾼대. 하늘이 꿈꾼대 의인법이죠. 그리고 하늘이 알날이 들어와 박혀. 이렇게 있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이거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즉, 청포도가 익어가는 걸 요렇게 표현했다. 이 마을 전설. 즉, 청포도가 뭐라는 얘기야?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박혀. 청포도가 익어가니까 햇살에 비치겠지, 그치? 햇살에 비치는 모습을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박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지연아, 여기는 뭐니? 오이나 맞죠?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연대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을 여니? 지연이는 언제 열어? 연 적 없어? 잘 생각해봐. 남친한테? 없니? 엄마, 아빠? 없어? 너 친구 없니? 지연아? 아니요? 그럴 때 있잖아. 솔직하게 자기 감정 털어놓을 때 있잖아. 그게 가슴 여는 거지 뭐. 친구한테? 남친은? 남친한테 가슴을 안 열었어? 남친 속였네. 그렇지? 너 반어법 썼구나. 반어법. 난 네가 좋아. 반어법 썼지? 농담입니다. 네. 하늘 및 푸른 바다가, 또 시각적도 있죠?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푸른 바다, 흰 돛담배, 색채 대비.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맑고 투명한 이미지죠? 안 그래? 푸른 바다에 흰 돛담배, 배가 흰 돛담배를 흰 돛을 달고 자 밀려오는 거야. 어서 노래가 들리지 않아? 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완전 포카리 스웨트네 이것이. 포카리 스웨트 그러잖아. 아니야? 푸른 바다 막 이렇게 입고 보통 여자 배우들 모델들이 흰 원피스 입고 나와가지고 막 샤랄랄랄라 하고 자전거 타고 뭐 하나 마시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네. 예. 맑고 투명한 이미지죠? 색채 대비.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러니까 흰 돛담배가 바다에서 오는 거를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역시 표면적 화자 나와 있죠? 표화 있고.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바란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와요. 고달픈 몸. 왜? 왜 그럴까? 왜 고달픈 몸으로 올까?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청포. 청포는 푸른색 두루마기. 역시 시각적이죠. 그럼 왜 고달픈 몸일까? 왜? 우리는 몰라요. 이 작품만 가지고서는 모른다. 그치? 계속 보자.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며, 이 포도는 어떤 포도? 1년과 2년에 났던 청포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복 적셔도 좋으련. 자, 민채야, 여기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 두 손은 한복 적셔도 좋으련. 어떤 표현? 에? 의성어? 이거 소리가 나? 한뿍? 손 당기면 소리가 나? 한뿍? 안 나는데? 이건 그냥 부사어고요. 적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치? 촉각적 이미지가 있네. 촉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다라는 의미죠. 그치? 누가 오면? 손님이 오면. 이 포도를 따면,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면 두 손 한뿍 적셔도 좋다. 자, 이거는 희생이죠. 희생의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아이야! 돈오법. 누구누구야 불렀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수아야, 여기는 어떤 표현법이 있니? 시각적이죠. 은쟁반. 그리고 하얀 시적 허용도 있고.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그러면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의 의미는 뭘까? 손님을 맞기 위한 정성. 그치? 예, 손님을 맞기 위한 정성으로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건 안 나와서 왜 손님이 고달플까? 이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거는 그대로 둬야 돼. 여러분들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한 거는 이거 작업한 겁니다. 존재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에서 작품만 지금 분석한 거거든? 그러면 다 분석이 됐죠? 근데 하나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바로 손님, 왜 고달프냐 이거야. 그럴 때는 작가 현실 입장에서만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뭐 미리 얘기하면, 이육사면 뭐 일제강점기이니까, 고달픈 몸이다, 손님이다, 그럼 조국 광복이나 이런 걸 의미를 할 겁니다. 그럼 고달프다고 표현한 것은 일제강점기. 그죠? 예. 이 나쁜 놈들. 자, 볼까요? 대부분의 이육사 시가 그러한 것처럼 이 시는 각 연이 2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구조는 내용 전개상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서 형식적인 안정감을 준다. 자, 2개의 시행, 4단락. 시상의 전개 과정도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고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 마지막 6년에서도 시상의 종결이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조 종장 첫 구에 쓰이던 아이야라는 관습적 시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통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해주고 있네. 1년은 겉으로만 보면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는 단순한 사실의 제시다. 단순한 사실의 제시처럼 보이던 1년의 내용은 2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청포도에는 마을의 전설이 담길 뿐만 아니라 먼 하늘까지 포함하는 상징적 사물로 상승한다. 그치?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날이 박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전설은 삶의 다양한 시간적 과정을 암시하고, 맞죠? 전설이라는 것은 오래 옛날부터 전해지는 거니까. 하늘은 공간적 희망이나 이상을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 하늘의 의미를 이 글이 밝히고 있죠. 공간적 희망, 이상. 질문하세요. 없니? 자, 그럼 여기는 내용이죠, 내용. 내용을 분석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거? 시어 분석.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문제.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자는 것은 문학작품의 창작 방법 설명 아니고 문학작품 관련된 경험 아니고 문학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맞는 것 같고 문학작품 활용할 필요한 정보 전달 글쎄요. 문학작품에 대한 게 사회상 관련 아니죠.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 가장 적절한 거.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고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 맞지? 포카리 스웨이트 나나나나나나나 포카리 스웨이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안 마시는 게 좋죠? 일본 거니까. 나는 포카리 스웨이트 포카리 스웨이트가 어떻게 생겼냐고? 포카리 스웨이트처럼 생겼어. 파랗고 하얀 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카리 스웨이트 써 있습니다. 예. 일본어로 뭐라 그래? 포카리 스웨토. 자,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예전에는 광고 찍을 때 좀 청순한 이미지의 가수나 배우들이 이 포카리 스웨토 광고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일본 제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 이온 음료가 물보다 흡수가 빠른 편이거든. 예. 나는 이제 포카리 스웨트보다는 그 뭐지? 스포츠 음료 있는데? 파워웨이. 아니요, 그 너무 양이 너무 많아. 오렌지 맛 나는 거 있어. 레몬 향 나는 거. 아, 게토레이. 예, 그거 많이 먹어요. 그거는 항상 이제 목욕탕 가면 항상 먹어. 자,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청포도를 중심서적 사용,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 what? 색채대를 통해 설명한 느낌.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과 4번 나왔잖아. 4번이 더 아니지요. 그치? 4번이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이 어디 있어? 없지요. 그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 어디 있을까? 요건가?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조건 들어갔고 한폭 적셔도 좋다. 자기 희생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 그치? 아마 요거를 미래에 어쩌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지 고를 때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우선 제껴주고 2개 남았을 때는 더 말 안 되는 거, 더 말 되는 거 찾는 거야. 우리는 정답 찾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근사치 답을 찾아줘야 돼. 자, 다의 내용으로 볼 때 기억의 상징적 의미 정보도 즐거움과 행복함, 풍요로움, 여유로움, 삶의 과정과 희망 이상, 싱그러운 자연의 생명력, 힘겨운 현실적 피난처 3번이 되겠죠? 왜 청포도가 3번입니까? 바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다. 뭐라고 연결됩니까?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아까 전설 뭐라고?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 즉 삶의 과정이 시간으로 압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은 이상 또는 뭐 꿈, 희망 이런 걸 의미하지.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니은의 역할 아이야. 자,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해서. 시조, 종장, 촉구에 쓰는 아이야라는 관수도식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시상에 종결이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치?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시상을 종결하려고. 맞죠? 다 지문에서 찾아내는 거야. 5번 보기 2를 참고할 때 보기 1에서 디귿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시어는 보기 2? 보기 2가 어디 있어? 밑에 있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시적 허용을 먼저 봐야지. 시적 허용이란 시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 효과를 위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우리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하이안 어디 있어? 하이안 여기 있네. 하이안 여기 시적 허용이었죠? 그럼 그거를 찾아라. 정지영의 고향 똑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선질 박스 나와도 정서 외 표현 기법 찾아줘야 됩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반복했네. 반복하면 뭐라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아니구나. 저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래요. 왜?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이건 자연의 모습이죠. 고향의 자연적 모습. 여긴 시각, 여긴 청각.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마음은 뭐라고?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마음이 떠돈대. 아하, 이 사람 고향에 돌아왔는데 예전 고향 같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왠지 고향에 와도 고향 같지가 않아. 자, 시적 고향은 뭐 먼이죠, 먼. 답은 2, 먼. 어쨌든 이 정쟁의 고향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고향에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고향과는 다른 느낌이란 얘기죠. 지연이는 고향 어디니? 인천? 자, 고향 인천인 사람. 아닌, 뭐야, 다야? 아닌 사람. 소율이 어디야? 대구? 대구는 경상도네요. 그럼 사투리 좀 써? 잘 몰라? 아, 대구에 태어나서 이제 바로 온 거야? 잘 모르겠네. 안 묻나? 오빠야. 이게 대구 사투리인데? 강호동이 대구 사투리 쓰죠. 경상도 사투리, 그치? 수아는 어디니? 오, 서울 여자. 오, 서울 여자. 알겠습니다. 서울 사투리도 있죠? 그게요. 그래서요. 아닌데요. 이건 경기도 사투리. 이게 서울 사투리입니다. 네. 수아도 많이 써?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의 주관적 정서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은, 이제 한 1학년, 2학년, 남학생들. 등치 되게 크거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일문과 누구, 왜 레포트 안 냈지? 그게요. 그래서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말투가 바뀌죠. 괜찮아, 군대 가고 싶지? 아니야? 가서 사람 돼야지.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쵸? 1년의 과정을 이수를 하는 겁니다.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견뎌야 된다, 희찬아. 견뎌야 돼. 예, 사람 되기 위해서. 그쵸? 어디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얘들 보면 불쌍합니다. 나중에 세금 왕창 낼 거야, 니들은.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든 것만큼 적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는 지금처럼 쓰려고 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 당연히 세금 많이 걷을 수밖에 없지. 왜 행정을 그따구로 하지?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남의 돈이니까, 그쵸? 예. 혹시 몰라.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민채야, 정치인? 모르죠, 그거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걸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뭔가. 이거야.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돈을 또 추구하면 안 되지. 적당히. 그쵸? 안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굶는 사람 없지? 근데 그때 웃겨요. 가끔 굶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어. 학원에 쫓겨가지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질문? 없니? 정민아 괜찮아? 내가 지금 안경 안 써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안 보여. 지연이 얼굴도 잘 안 보여요. 흐리. 지연아 졸려? 미안하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청포도까지 끝내야지. 자, 청포도가 마을 사람들의 애환과 소망을 담아 제대로 있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저절로 마련된다. 3년은 손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 배경은 상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경으로 꾸며져 있어서 신비감을 갖게 한다.
청포도의 푸른빛과 바다의 푸른빛이 호응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돛담배의 흰빛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색채의 미감을 전달한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색채 대비. 하늘과 바다가 스스로 가슴을 열어 손님의 방문을 맞이하고 흰 돛담배가 제기를 찾아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연과 오연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손님의 모습과 그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했다. 사연에서 그 손님은 청포를 입었으나 고달픈 몸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이 작품을 조국 광복의 그날을 소망한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뭐야? 반영론이죠. 반영론. 그치? 반영론 쪽 관점에서 손님이 과연 뭐냐? 그러면 조국 광복이죠.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바로 이 대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조국 광복의 환희를 가져다줄 그 손님이 어째서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가 해명하기가 어렸던 거. 이거 간단한데? 광복은 뭐 그냥 누가 주나? 아니죠? 그치?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 애국지사들, 독립지사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 시를 쓴 이육사도 엄청난 독립투사였습니다. 의열단은 무장투쟁이야. 무장 항일투쟁 그런 초기 원년 멤버였어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1943년에 죽었나? 감옥에서 막 고문을 하고 막 하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그지? 예. 그래도 우리는 친일파가 많습니다. 주변에. 자, 여기서 청포는 깨끗함, 예의 바름, 신선함 등을 암시하는 것을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갈하고 단정한 옷차림까지 갖춘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왔다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육사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야.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이상세계가 오리라는 믿음을 그는 견지한 것이다. 견지하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광복을 누가 공짜로 줘?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거야. 이 믿음이 10여 차례에 반복된 옥고, 감옥에서 고문, 고통, 옥고와 모진 고문 속에서 그의 육체와 정신을 지켜준 동력일지 모른다. 인간의 행복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이상세계의 건설을 위해서는 고달픈 자기 희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삶의 진실을 이 시어가 함축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어려움을 견뎌야지 뭐. 그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끝났어. 자, 그 다음 오연에서 포도를 함께 나누는 축제와 향연은 파티. 향연의 심상이 제시된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포도에는 마을 사람들의 역사적인 삶의 과정과 희망과 꿈이 얽혀있다. 손님과 나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넓이가 집약된 민족의 축도를 앞에 놓고, 축도는 한자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뭐 축복된 길, 앞길,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축제의 시간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속한다. 그래서 화자는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희생 의지라고 얘기를 했죠? 라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는 데서 멈췄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그 성스러운 시간의 도래를 예비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시의 마지막 6년은 정갈하고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그 축복의 시간을 예비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은쟁반과 하이한 모시수건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마음의 자세를 상징한다. 한 점 잡티 없고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일제 말의 가혹한 시대를 견뎌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육사는 아주 당연한 일을 주문하듯이 그런 자세로 앞날을 예비하려고 말하며 시를 끝맺는다. 평범한 말 속에 담겨있는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반영론하고 플러스 표현론도 같이 있죠? 시인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이육사의 할아버지가 이황이야, 이황.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뭐 그러죠. 신채호 누구지? 신채호인가? 세수할 때도 이렇게 서서 세수한다며. 세수했다며. 일제강점기 때. 왜냐면은 일제강점기니까 도초에 일본 놈들 많잖아. 내가 이거 수구리면은 일본 놈들한테 인사한다고. 세수할 때도 서서 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신념. 난 절대 굽히지 않겠다 이거죠.
숙제. 답까지 풀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다려, 허생전. 예, 전문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다립니다.